네, 정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3분 넘어서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금요 초대석 시간입니다. 항상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여성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는 6월 항쟁과 관련된 그 보도들 아마 많이들 접하셨을 텐데 우리의 민주화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6월 민주 항쟁이고요. 6월 항쟁은 어떤 의미이고 그 과정에서 또 여성들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많은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한 주입니다. 당시 민주화 운동 한복판에서 또 중요한 목소리를 낸 인물을 오늘은 좀 초대를 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권인숙 의원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함께 또 방송해 주실 방송인 남정미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미디언 남정미입니다. 6월 민주항쟁 저희가 이제 기념식도 저희 잠시 방송에 했었었는데요. 뭐 중장년층에게는 그것이 그 당시에 뭐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필요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제는 또 설명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죠. 밑에 세대들은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당연히 못하죠. 벌써 뭐 몇십 년 전이니까요. 그러니까요. 33년 전이니까. 어떻게 알려줘야 될까요? 저도 그때 경험이 없으세요? 저 5살. 5살은 좀 심하죠. 5살은 좀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보면 사실 또 왜 그 공부할 때 그때는 또 교과서가 다 다르고 맞아요. 저희가 이제 한국사 근현대사를 거의 잘 못 배웠어요. 항상 그게 뒤여서 예. 안 배우게 그래서 되죠. 끝나요. 보면 너무 대단하고 맞아요. 정말 지금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저조차도 잘 모르는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6월 항쟁은 이제 영화 1987이 맞아요. 예, 가장 좀 많이 그게 어떤 거였는지를 좀 대변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오랫동안 군사 독재, 그러니까 대통령이 군인이었던 그 시기 그리고 그걸 계속 이어가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의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시민들이 뭐 학생들이 엄청나게 이 반발하면서 운동을 펼쳤고 거기에 이제 박종철 그렇죠. 뭐 그 고문치사 사건도 고문치사 사건도 있었고 그 전에 이제 제가 경험했던 부천서 성고문 사건도 있었고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치면서 사람들이 거리를 뛰쳐나와서 이제 항쟁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같이 그 모였죠. 당시에는 데모라고 했는데 당시에 데모라고 했는데 어마어마한 저항의 운동을 펼친 거죠. 60 그 항쟁의 날에는 사실은 뭐 그냥 지나가다가도 와이셔츠 입은 직장인들도 같이 참여해 주시고 넥타이 부대라고 그때 당시에 많은 얘기했었고요. 분들이 그리고 뭐 경적 울리기 해서 그 택시 기사들이 다 이제 그 동시에 막 경적을 올려가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근데 정말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때 학생들 지금 뭐 부천서 성고문 사건이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나 참 학생들이 많은 고난을 가해서 학생들이 그때 학생 운동이 사실은 민주화 운동의 가장 중심에서 움직여 나갔었죠. 학생들이 아주 맹렬하게 데모를 했었죠. 저항을 했다고 해요. 저항을 하다가 저희가 친구들이랑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 얘기를 나눌 때 진짜 그런 얘기예요. 독립운동 하냐 아니면 이렇게 민주항쟁 나가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입을 다물고 있거든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 들고 지금 봤을 때는 상상 그 이상이잖아요. 영화를 봐도 엄청 무섭고 저희는 두려운데. 뭐 그때 그냥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바친다는 생각, 미래는 없다는 생각, 그냥 그 모든 것보다 더 우선된다라는 그런 거. 하여튼 자기 자신의 이해를 따지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당시에 20대 학생운동을 하고 노동운동을 했던 때의 흐름, 정서, 그다음에 가치관 이런 걸 보면 요즘의 뭐 느낌하고는 정말 많이 다른 절박감에서 출발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보시니까 그걸 의미를 어떻게 현대적으로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걸 표현해 줄 수 있을까? 글쎄요. 참 어려운 문제죠. 그때는 또 그럴 만한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갈 수 없다.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했었고 저희 이제 그때 학생들은 사실은 자신들이 굉장히 신분이 높다고 생각했었어요. 지식인층이고 기득권층이라고 생각했었고 그리고 숫자도 소수였고요. 대학생들을 놓고 보면. 근데 뭐 우리가 이제 전태일 열사 얘기도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 이 최소한의 이 생계 유지도 어려운 느낌이 드는 그런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노동자 농민이라고도 얘기했었는데 네. 그런 그렇죠. 문제들, 네. 그들의 삶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네. 그런 식의 사명감, 소명감이 네. 어마어마했던 시기였던 것 같고 일단은 당장은 이제 이 군부 독재는 어떻게든 좀 해결해야 그렇죠. 된다. 안 그러면 우리 사회에 최소한의 민주주의라는 거를 시작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68행정은 이제 형식적 민주주의를 네. 시작한 시기인 것 같고 우리가 그 다음부터 이제 내용적 민주주의를 고민할 수 있었던 여유가 그렇죠. 만들어진 예. 어떻게 보면 첫 발을 내딘 거죠. 근데 그 후에 이제 80년대 이 세대들이 기성세대가 사실 되면서 그렇죠. 새로운 질문과 요구를 받게 되고 지금 이제 기성세대로 완전히 들어갔기 그렇죠. 때문에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로 지금의 젊은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문제 제기를 받고 있고 그렇죠. 예, 어떤 역할을 과연 해야 할 것인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좀 약간 제가 봤을 때 좀 높은 분들이 많으세요. 막 기업의 관리자라든가 경영인이라든가 정치인 우리 그쵸. 사회를 이끄는 사회에 좀 높은 이끄는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서 봤을 때는 좀 알려주기도 하고 너무 이뤄놓으신 것들이 많아서 사실은 좀 얘기를 좀 듣고 싶은 상황이거든요. 예. 아무래도 연령대도 그렇고 당시에 어떤 굉장히 집중됐던 노력들 때문에 또 네. 그것들이 인정받았던 사람들도 있어서 네. 그분들이 뭐 정치나 이런 데서 큰 역할을 하고 있겠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뭐 디지털 성폭력 얘기도 나오고 뭐 징병제 얘기도 나옵니다만 20대의 삶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노력들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징병제 얘기를 이제 사람 이렇게 위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결정을 내리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한 지난 몇 년간 징병제 자체보다도 대기를 너무 오래 했어야 됐다. 언제 가야 되는지도 본인이 결정할 감당할 수 수가 없죠. 없이 막 1년씩 기다리고 네. 2년씩 기다리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아는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놀랐었어요.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삶에서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죠. 그 시간과 기다림 그리고 대학 생활이 이게 파괴되고 이러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모르시는 거예요. 네. 그 디지털 성폭력도 사실은 지난 한 5년간 젊은 여성들이 이 얘기만 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이거의 분노와 두려움 이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세계가 우리 좀 50대 이 기성세대 소위 이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나의 세계가 사실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예. 뭐 접근하기도 좀 어려웠을 수도 있고요. 네, 가치관에서 뭔가 이렇게 결핍이 있다기보다는 50대 이런 분들이 이 20대의 아주 다른 세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삶의 중요한 맥락과 변화 그리고 기준들이 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점점 이렇게 정보가 공유가 안 되고 그러네요. 현실들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주목하자라고 얘기하고 그렇다면 싶어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거겠군요. 그 저는 정말 안에는. 그렇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보니까 그 권인숙 의원께서 계속 인터뷰 같은 걸 하신 걸 찾아봤는데 네. 뭔가 20대 남성들에게 공감되는 50대의 어떤 그런 그 굉장히 품어주는 얘기를 좀 들어야 된다는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20대의 젠더 갈등을 고민하려면 징병제는 중요한 화두입니다. 연구를 했는데 20대 남성성은 40, 50대의 남성성과 매우 다릅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탈가부장적이고 탈가부장적이고 이제 기존에 그렇게 서열적이고 네. 이런 남성 문화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하고 네. 가장의 역할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그리고 사실은 인권의식은 굉장히 높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래요. 그런 요소들이 우리 문화 속에 이렇게 담겨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이렇게 미래 세대의 이 사람들이 이제 징병제나 뭐 여러 가지 그 책임에 대해서 과연 어떤 형식으로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야 되거든요. 이건 시민제도니까 네, 시민이 그렇죠. 참여하는 제도니까 그 부분도 그렇고 뭐 성평등도 그렇고요. 이렇게 성평등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나가야 더 행복하고 더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갈 수 있는지의 의미들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의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 삶에서는 이런 이슈가
자신들의 이슈가 아니고 불편하지 않아요. 그걸 고민하지 않아도. 고민하지 않아도 절박성이 없다는 얘기군요. 절박성이 없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게 소위 20대의 젠더 갈등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이유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군요. 사실 앞서 저희가 이제 60항쟁 얘기하면서 이제 민주화 얘기 시작을 했는데 네. 그 안에서의 그 대표적인 그 인물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여성은 어떻게 찾기가 참 힘들고 몇 안 되게 지금 그 안에서 여성으로서 네. 목소리를 높였던 분 중에 하나로 지금 기억이 되어지는 건 그 앞서 얘기해 주신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이 아니었을까. 그 당시에 그 고발이 갖는 의미는 어떻게 찾아볼 수 있고 민주화 과정 안에서 여성의 존재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거든요. 사실 이제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운동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여성들이 한 20-30% 정도 이상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모든 거에 가장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그 여성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죠. 이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가에 대해서 고민할 지점이 좀 있고요. 부천서 성고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군부 독재 정권의 도덕성의 보여주는 도덕성의 것이죠. 현실, 도덕성의 수준을 그리고 도덕성이 부족함을 아주 근본적으로 흔들었던 사건인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박종철 그 열세 고문치사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분노가 폭발할 수 있는 이제 계기점이 되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이제 성폭력 운동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차원에서 시발점이 되는 그러네요. 우리가 이제 나와서 자신들의 경험들을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어 최초가 거의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면이 조금 있죠. 그래서 그 상당히 용기가 필요한 거 아니었을까요? 정말로요.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두렵기도 하고. 근데 저는 사실은 그냥 워낙 당시의 가치관이 뭐 사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나의 개인적인 이익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게 너무 강했어서 사실은 이게 사회에 알릴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뭐 선택해야 된다라고 봤었습니다. 별로 고민이 없으셨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이라는 개념이 너무 없었어요. 당시에. 저한테 그렇군요. 좀 그랬었던 지금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고민도 많지 않습니까? 성폭력의 문제를 드러낼 때도 피해자에 대한 부분을 피해자 스스로가 용기 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일이고요. 어렵고 예. 또 그것이 큰 사건이 되었었을 때, 큰 사건이 되었을 부담이 때 너무 커지죠. 부담이 너무 크죠. 이제는 예. 뭐 온라인의 세계가 열려버리고, 맞아요. 그리고 조금 또 논란이 많은 그런 사건인 경우에는 공격도 많이 상상을 받고. 초월하게 들어올 2차 수 가해가 있고요. 2차 가해가 네. 너무 크고, 그리고 본인이 뭐 이렇게 자기가 하는 일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저같이 그때 저는 뭐 운동을 하겠다, 노동운동을 하겠다 이런 식의 뛰어든 그러니까 자기 헌신이라는 거를 기본으로 생각했던 사람이니까 조금 더 감당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식의 과정 자기 정체성 속에서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고발이나 그렇죠. 이런 것이. 네. 그래서 자기 삶도 유지해 나가면서 이 문제도 해결해 나가야 되고 사회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그 의도와 의도를 갖고 시작하는데 모든 게 다시 망가져 버리는 현실들을 경험해서 그분들에 대한 보호, 그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해져 버리는 사건들, 네. 얼굴이 알려져 버린 사건들의 주인공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해자 보호법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은 뭐 조직 내에서 이제 회사 내에서 어떻게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보호할 것인가 이런 거로 주로 초점이 맞춰져 버리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아우팅을 당한 아이니까요.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불편하거나 가슴 아팠던 그런 시절들을 계속 얘기하고 회자하고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오시니까 그 사각지대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무리로 올라오고 이런 국회의원으로서 활동도 하게 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성 힘든 와중에도 여성으로서 지켜주시는 여성 선배님들 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감사하다 마음이 들고 그리고 이때 보면 좀 기억들이 안 좋았었던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여성분들 다 어디 갔을까? 같이 동참했었던 내 친구들 이런 생각 하시는데 국가도 나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좀 주변에서
아니 국가가 나서야 된다는 건 그때 이제 그 성폭력 피해나 이런 걸 경험하셨던 예, 경험했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좀 사실 80년대를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네. 펼쳤지만 네. 인간관계나 뭐 문화 이런 걸 보면 사실은 거의 봉건제 수준의 가치관에 머물러 그렇죠. 있었던 시간은 때가 오래되진 있네요. 않았지만. 네, 네. 예. 정말 남성 중심이었고 모든 게 남성들을 위해서 디자인된 공간이었고 학생운동도 그랬고요. 네. 뭐 대부분의 공간이 그랬고 그리고 우리는 또 군사 문화가 되게 센 집단이어서 서열 문화가 아주 세니까 거기서 여성들의 입지가 이제 약했고 그리고 정조 문화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셌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성 피해자들이 일정하게 뭐 나와서 이제 발언을 하시고 이런 면들도 있었지만 그런 자기신들의 그 노력들을 계속 이어나가기는 그러네요. 정말 어려웠죠. 네. 정말 어려웠던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권인숙 의원께서도 그 이제 활동 후에 이제 공부를 하셨고 그렇죠. 여성학자로서의 네. 삶을 그리고 그런 활동을 계속 연구기관에서 연구도 했고요. 계속 했었죠. 해오셨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21대 국회에까지 이제 오시게 됐는데 여기서 아무래도 어떤 법안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의제들을 네. 여성 의제들을 네. 끌어내 주실까 아니 네.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여성정책연구원장도 했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다양한 여성 의제에 관심이 많죠. 근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우리 사회가 성평등이 이 통치 원리로서 이게 모든 곳에서 좀 영향을 미쳐야 되고 그거를 이해하면서 좀 계획을 세워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최저임금제 같은 거를 이제 얘기할 때 그걸 올리려고 얘기할 때 네. 이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성별 임금 격차가 OECD에서 제일 심한 나라거든요. 그렇죠. 노동시장의 자료에 나와 성격차가 있죠. 정말 예. 심한데요. 그런 거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얘기가 담겨야 되는데 그런 얘기 절대 안 담겨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여성들의 경제력 향상이 우리 사회의 이 저출산 이제 고령화 문제나 네. 아니면은 지속 가능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조금 더 많이 이해하고 설계를 같이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잘 안 담겨요. 그렇다면 큰 그림을 같이 그려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책을 큰 그림 속에 마련하는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예를 들어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정 계획을 세울 때 성별 임금 격차 해결이 굉장히 가장 중요한 문제다. 네. 앞으로 재정 계획을 세울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재정 속에 담자. 이런 이제 그 원칙들을 만들거든요. 저희도 이제 그런 식의 접근이 지금은 정말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도는 사실 올라온 곳들이 많아요. 여성 네. 관련한 제도. 개별로는. 네. 근데 그것이 이렇게 좀 합쳐져서 어떻게 가야 되는가. 네. 왜냐하면 해결이 안 나요. 성별 임금 격차도 그렇고 노동시장에서의 여성들이 경쟁력을 못 갖는 문제, 뭐 경력 단절 문제 해결이 안 나거든요. 네, 뭐 관심을 많이들 갖고 있는 것 갖고 같은데. 있는데 어떤 입장에서 이걸 바라봐야 되는가, 설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의 아직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이제 올해는 뭐 엠번박 사건이 그렇죠. 크게 컸죠. 올라왔잖아요. 해결이 돼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거는 뭐 거의 지옥의 문입니다. 이게 감당하기가 정말 너무 어려운 막 새로운 세계에서 이 삭제 같은 것도 그렇고 네. 피해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짐작이 안 가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게 이제 나에 관한 동영상이 올라왔다고 해서 네. 그게 거기서 끝나고 그 피해자, 그 가해자를 잡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계속 이제 또 돌아다니면 어떻게, 나중에 이 피해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네. 그러니까 이 디지털 성폭력 관련해서는 정말 온 사회가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달려들어도 해결이 선제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사실은 따라가기 급급한 따라가기가 수준이죠. 급급하고 이게 국제적인 수준으로 일어나니까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보면 뭐 예산에서도 사실 삭제 문제도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이나 폐쇄성을 노리고 이렇게 범죄가 되고 있는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의정활동 1호 법안으로 네, 맞아요.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접근 자체. 그러니까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이렇게 성적인 여러 가지 성착취나 뭐 성폭력을 성매매 네. 이런 거를 위한 접근 자체를 막는 게 지금의 가장 보편적인 흐름입니다. 63개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고요. 우리가 네. 너무 늦었어요. 우리가 이런 문제에 굉장히 늦습니다. 아, 그렇게 많은 국가가 벌써 이미 예, 다 이미 하고 있죠. 왜냐하면 온라인 세계가 이미 오래전에 열렸잖아요. 예. 이 온라인 그리고 의외로 아동 성폭력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온라인 세계가 열리면 이미 이런 사람들한테는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세계가 열린 거예요. 접근이 쉬워졌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2003년부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온라인 그루밍법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잠입 수사까지 해서 왜냐하면 잠입 수사가 안 일어나면 이건 너무 폐쇄성이 강하고 네. 사적인 이게 연락망이 만들어지는 거여서 이 해결이 잘 안 나요. 그리고 찾아내기도 가해자들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네네. 저는 이게 궁극적으로 보면 남자 청소년을 보호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식의 의도를 갖고 온라인을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니까요. 선제적인 경고 효과가 있는 거여서 이게 보호 효과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 사회가 늦게라도 빨리 빨리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것이 지금 이 디지털 성폭력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이 여성들 그리고 남성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답변인 것 같아요. 네.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 네. 꼭 관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예, 예. 네, 네, 제대로 법제화 되기를 저희도 네. 기대해 보겠고 네. 네. 그럼 앞으로 어떤 의정 활동 계획과 목표를 갖고 계신지 끝으로. 뭐 근데 디지털 성폭력 이제 이게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서 이거와 관련한 특별법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의 경제력 향상, 경제력이 높아지게 하는 것, 이 문제는 정말 우리 사회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저출산이 바로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위한 좀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낙태, 그러니까 임신 중절의 문제가 이제 올해 안에 해결돼야 되는 그렇군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몇 가지 현안을 지금 이제 다 지금 뭐 네. 갖고 계신 것만 하시는데도 올 한 해가 바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엄청 일 열심히 네. 하는 국회의원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지지해 네, 주시고요. 열심히 활동해 예, 주시고요. 여성 의제가 어렵습니다. 예. 네, 네. 그러네요. 자, 금요 초대석 벌써 시간이 다 끝나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권인숙 의원과 함께 6월 민주항쟁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 안에서 여성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지금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남정미 씨도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금요일 순서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